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표정들이 좋네요. 5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 반장. 그 전에요. 내일도 회의합니다. 반갑죠? 네. 좋죠? 네. 다른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또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여야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많이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 동고적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왔습니다. 반대표가 좀 그래요? 나와서 네. 결국에는 부결이 됐고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양 반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폭행과 갑질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10여 명이라 하면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있다는 얘기죠. 얘기네요. 예. 네, 핵심 관건은 이 상습 폭행 여부를 밝혀낸 것이죠.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는 대한항공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이 또 협력업체 창고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장 근데 진짜 내일 출근하나요? 출근해요.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박미길에 오릅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남북정상회담 때를 돌이켜보면요. 그 얼마나 파격의 연속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도보다리 산책을 하면서 1대1 대화를 나눴고요. 판문점을 떠나기 전에 두 정상이 손을 꽉 부여잡았잖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이어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두 번째로 가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는데 요 며칠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핵폐기 방식 등에 대해서 급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난기류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회담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의 진의를 분석하고 또 어떤 유화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인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의 의중을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뤄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요. 신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전씨 측이 오늘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재판부가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첫 재판이 28일 오후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전두환 씨가 꼭 참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상황과 드루킹 관련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정강현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진통 끝에 오늘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면서 국회를 향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추경안과 특검법 처리에 따른 과제를 짚어보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을 외치던 순간 과연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파행과 갈등을 거듭하던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짚을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은 무산 21일에 처리 시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제 예측이 틀리길 간절히 바랐지만 이번에도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에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에 여야는 19일에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다시 불발이 됐죠. 결국 제가 예측했던 대로 21일인 오늘 처리를 시도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통과된 추경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모는 3조 8,316억 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219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일자리 대책과 산업 위기 지역 지원에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일명 드루킹 특검법입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규모는 여당이 주장했던 내곡동 특검과 야당이 주장했던 최순실 특검 사이에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최순실 특검에 견줄 만큼 규모가 큽니다. 최장 11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 인력은 87명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특검법이 통과되던 날 새로운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모 씨를 4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또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줬다고도 하죠. 드루킹이 속한 단체인 경공모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전모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사설 국정원장 역할을 했다면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정호성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은 김경수 후보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하나씩 까지 말고 전모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 차원에서 드루킹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도 청와대가 오늘 추가로 밝혔습니다. 자,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은 파장도 클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다소 복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리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장 컸던 건 이 두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각각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방탄국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운명의 결정을 앞둔 순간 두 사람은 동료 의원 여러분을 외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홍문정이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소식 우리가 남이가 정신에 호소를 해봤는데 결국 이 전략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홍문정 의원 찬성 129명, 반대 141명으로 부결. 염동열 의원 찬성 98명, 반대 172명으로 부결. 표결 결과로만 보자면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초당적 협력은 지난 4월, 5월 국회가 파행될 때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방탄 의원단이란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그저 한순간에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그 걸 볼빨간 사춘기에 남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체포동의안 문제만큼은 여당과 야당이 남이 되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만으로는 부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역 의원에게도 적용돼야 하는 건 물론이겠죠. 하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만 되면 유난히 똘똘 뭉치는 것, 국민들 눈에 다소 의아스럽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국회 추경 특검 처리 체포동의안은 부결입니다. 네, 검찰이 아직 뭐 추가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법조계 그쪽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어차피 국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관련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최 반장은 대놓고 본인 자랑을 하는데 정 반장은 은근히 자기 PR을 잘해요. 네. 예측이 맞으면 꼭 집어넣더라고요. 네, 짚을 건 또 짚고 가야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안과 특검법 내용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추경안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 반장? 네, 저는 뭐 대놓고 자랑한 적은 없고요. 네, 네, 알았어요. 자세하게 특검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검법 지난 18일에 합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 도출에 거듭해서 실패를 하면서 동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낸 원안에서 약 219억 원이 순감이 된 3조 8,316억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군산 등 산업 위기 지역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네, 추경안 내용을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는데 특검법도 지난 18일에 합의된 대로 통과가 된 거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야당 의견이 대폭 상당히 반영된 대형 특검이 꾸려졌습니다. 특별검사 1명이고요. 특검보 3명. 수사진만 87명에 달하고요. 최장 11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죠. 준비 기간을 감안을 하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말쯤부터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 추천을 받고 있는데 한 3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네, 공교롭게 오늘 특검이 처리되는 날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그 드루킹과 만난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 야당 쪽에서는 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송 비서관이 누군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행정관 또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송 비서관과 드루킹 김모 씨는 2016년 6월 총선 이후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모두 4번 만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했죠.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A씨 부부가 있었는데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 회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낙선 이후에 송 비서관을 찾아왔고 드루킹과 연결이 됐고 또 이후에 송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을 연결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송 비서관이 간담회 참석해서 또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잖아요. 청와대에서는 정확한 해명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돈을 받은 시점은 2016년 6월과 11월입니다. 경공모 회원들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례비로 100만 원씩 2차례, 그러니까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돈과 관련해서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액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야권 쪽에서는 100만 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액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송 비서관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고 또 여비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경남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 관계자에게 그럼 200만 원은 적은 액수인가라고 물었는데 이 송 비서관의 경우 당시 정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정치인이 간담회를 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기되는 의문은요. 민정수석실에서 애초에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보도가 퍼져나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민정수석실에 먼저 드루킹과 접촉했던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을 4월 20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서 대면 조사를 벌였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연락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4월 말쯤에 이 내용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임종석 실장이 나름의 정무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 보고는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루어진 셈이죠. 문 대통령 보고를 받은 뒤에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오후에 비교적 상세하게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이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좀 안 된 부분이 뭐 일정 부분 논란이 됐는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또 기자간담회에서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서 또 경찰 내에서 또 한바탕 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그 드루킹이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드루킹의 측근들 이제 관련한 또 추가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그 문화일보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 익명을 요청한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난 후 드루킹에게 흰 봉투를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원은 또 김 전 의원이 돌아간 뒤에 봉투에 든 100만 원으로 출판사에 있던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해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김 전 의원의 해명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김 전 의원은 시연을 지켜봤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오늘 드루킹 개인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요. 드루킹 김모 씨가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 11일 김 씨를 유사강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한 건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인 김 씨의 부인이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돼서 기소가 된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 반장하고 얘기는 좀 했지만요. 오늘 국회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정 반장? 그렇습니다. 우선 표결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이 됐고요.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가 172표나 나왔습니다. 기권 1표, 무효 4표였습니다. 특히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의석수인 113석보다 59표나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민주당은 권고적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 표단속에 실패한 겁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뭐 저희가 얘기는 못 해봤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잖아요. 24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고별 회동을 했어요.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야 3당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정세균 의장은 만약 그 스스로 정부에서 그 철회하지 않으면은 그 24일에 표결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정부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또 그 부담을 또 야당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 개헌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속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국회 추경 특검 처리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남북미 관계에 결정적 이벤트들이 또 집중돼 있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메시지는 다가올 북미 회담의 성패를 판단할 가늠자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중대기로에 선 남북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조금 전 워싱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체류 시간보다 비행 시간이 더 긴 1박 4일간의 빡빡한 일정인데요. 우리 시각 23일 새벽부터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사흘 앞둔 어제 오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만남을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긴박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던 문 대통령에게 그의 진짜 속내를 듣고 싶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향후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화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을 묻고 문 대통령이 답을 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북미 회담의 운전대를 잡은 건 분명 당사자인 두 사람이지만 문 대통령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초반 숱한 밀당으로 긴장감을 조성한 것과 달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에 대한 의지를 스스럼 없이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건 역시 본인의 의지를 북측에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But if we make a deal,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be very, very happy. I really believe he's going to be very happy. 또 백악관 내에서 커지는 회담 회의론에 대한 초조함도 한몫했을 겁니다. 남북 간 평화회담이 희열감을 가져다 준 뒤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북한이 더는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 적잖이 놀랐고 이후 위험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모들을 압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If they don't show up, that's the end of diplomacy. If they do show up and try to play Trump, that means military conflict is the only thing left. And if we have a conflict with North Korea, they will lose it, not us.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 볼턴 보좌관 대신 협상가로 변신한 폼페이오 장관의 힘을 싣는 방식으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대신 더 멀리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뒤에 세우고 리비아 모델은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Hey Sarah, why is Secretary Pompeo here? Why was he just here for a meeting? It's not like a suddenly he's just here for a meeting. Can you tell us the topic? Is it North Korea? No, it's just a routine meeting, guys. Gotcha. Nothing to panic about. I can see. 자, 아무튼 이 고비를 벗어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엔 묵묵부답으로 또 우리 정부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가하는 취재진 명단도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화 개시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할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측 취재진은 오늘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외신에게 통보한 22일 오전까지 베이징 내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공지에 따른 건데요. 북한이 통지문은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해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베이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 대사관 쪽하고 한번 컨택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북측하고 연락하는 그 사정을 봐가지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취재진의 참여와는 별개로 폐기 행사는 약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1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서쪽 갱도 인근 언덕에 쌓인 목재 더미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갱도를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취재진들이 폭파 장면을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를 준비 중이란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또 기자단이 이용할 예정인 원산에서 풍계리행 특별열차도 시범 운행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미 운명의 한 주, 한미회담 풍계리 폐쇄 연달아 진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려면요. 내일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취재단이 아까 이제 그 신반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베이징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통일부는 오늘 오전에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통보하려고 했지만 부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이 평소와 같이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사무소 개시 통화를 진행하면서 명단을 전달하려고 한 건데 북측 연락관 쪽에선 지침이 없었다면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우선 통일부는 계속해서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어쨌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판문점 채널이 조금 전 종료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현재까지도 명단은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오늘이 사실 정상적이고요. 정말 늦으면은 내일 오전까지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을 받고 비행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라면 우리를 포함한 5개 나라 기자단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은 뒤 내일 아까 부장 말씀하신 대로 고려항공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에서 원산 이 갈마 비행장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북측이 마련한 특별 전용 열차를 또 타고 핵실험장에 있는 풍계리까지 이동을 해서 폐기 행사를 취재하고 다시 원산 프레스센터로 돌아와서 기사를 이렇게 송고하는 방식이었죠. 지금 우리 취재진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인근 호텔에 머물고 있고요. 통일부가 계속해서 잠깐만 호텔에 머물고 있어라. 우리가 계속 알아보겠다 이렇게 판문점 채널 접촉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판문점 채널이 오늘 끝났으면 결과적으로 내일 오전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전에 판문점 채널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제 접촉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외신들 중에는요, 신 반장,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된 곳이 있어요? 네, 일단 오늘 판문점 채널은 한 4시 40분쯤에 종료가 됐다고 연락은 왔는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내일 즉시 발급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하고요. 외신의 경우에는 지금 베이징 주재 특파원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미국 CNN 기자는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언론의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CCTV와 신화사가 참가를 하는데 중국은 무비자 국가라서 별도의 절차가 없이 원산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취재진 중에서는 미리 원자력 병원 등에 가서 피폭 관련 사전 검사를 받는 등의 좀 철저한 출국 준비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아까 양 반장이 잠깐 언급했지만요. 취재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동선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 기자단은 내일 오후에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베이징 소두공항에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산에는 기자단을 위한 숙소가 있고 또 프레스센터도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 열차를 타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실험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북한은 최근 원산에서 길줄을 연결하는 철로를 정비하고 시험 운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본격적인 참관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취재진이 갱도 내부까지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고요. 위성 사진에 포착됐던 전망대 일대에서 원거리 취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생중계는 아닌 거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영변 냉갑탑 폭파 때처럼 녹화 중계로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풍계리에서 원산이 좀 직선 거리로도 27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빨라야 24일 늦게 또는 25일 이후에나 보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글쎄,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풍계리에서 원산까지 거리가 270km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원산보다는
그 청진 근처의 어랑 비행장이 훨씬 더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산을 택한 것은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우리 측 관계자와 선수단, 기자단 등을 초대했던 곳도 바로 원산이었고요. 얼마 전 노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모습도 바로 원산입니다. 아, 그렇죠. 원산 갈마 관광단지죠.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 북한 언론이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 장소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원산과 함께 그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남쪽 금강산을 묶는 대형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때 우리 측 스키 선수단이 북측 선수단과 합동 연습을 했던 곳이 마식령 스키장인데요. 건설 단계부터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을 나가는 등 애정을 쏟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국제사회에 노출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관광특구 원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비핵화 조치 후에 남북 경협이 시작되거나 뭐 대북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관광 산업도 본격적으로 뭐 활성화되겠죠. 자,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핵폐기 행사 거점으로 삼는 것만큼 좋은 광고가 없을 겁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원산을 제2의 평양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모친인 고용이가 일본에서 북송될 당시 처음 도착한 곳이 원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 위원장을 낳고 한때 원산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뭐 기사도 제가 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나저나 뭐 원산보다는 역시 이제 핵실험장 폐기가 주 목적이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 본격적인 검증은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 핵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게 쇼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 등 핵실험과 관련한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북측이 현장 검증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북측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미 사용 가치를 잃은 풍계리 실험장을 행사 차원에서 폭발시키고 핵심 물질 그리고 기술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핵폐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내일 늦은 밤, 정확히는 23일 새벽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회담도 있는데 그 전에 통화도 했고요. 네, 제가 아까 집중발자에서 짧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뉴욕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북미 회담 진행의 위험성에 대해 고심하다라는 제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담화문에 적잖이 놀랐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참모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며칠째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참모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회담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과 함께 비핵화 협정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돌변했죠, 북한이. 이런 북한의 대응을 해법도 찾아야 하고요. 또 리비아식 해법에는 선을 그었지만 단계적, 동시적 조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북한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 담화를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을 또 전달하는 한편, 북한의 우려사항인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동시에 조율돼야 함을 설득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핵시설, 물질의 이 조기 반출 조치와 함께 북미 수교, 불가침 약속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반장이 얘기하는 사이에 지금도 좀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요. 아까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1박 4일간의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어떻게 보면은 회담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문 대통령이 약간 부담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지금 북한이 이제 좀 돌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일단 좀 기대를 해보고요.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연속해서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침 또 내일도 저희가 회의를 하니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방미 트럼프와 단독 회담 예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제였습니다. KTX 열차 안에서 이른바 진상 승객에게 맞서서 설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였죠. 반면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도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인데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가 범칙금을 받은 거죠. 자, 어찌된 영문이었을지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부산발 KTX 열차였죠. 승객 A씨는요, 특실에 앉아서 조용한 기차 여행을 기대하며 눈을 막 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순간 어디선가 야, 뭐야 이거? 뭐 왁자지껄한 고성이 들렸습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이 자리 배치가 잘못됐는지 여성 승무원을 붙잡고 어떤 아저씨 막 저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죠. 자,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자리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데도 이 아저씨 핸드폰 딱 꺼내들더니 코레일 콜센터에 전화를 하더니 열차 안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곤히 자고 있던 승객들 다 깨서 뭐야 이거 눈치를 주는데도 이 아저씨 계속 이 콜센터에 대고 승객을 왕으로 알아야지 말이야. 이따위로 할 거야. 계속 고래고래. 예, 자, 안절부절 못하던 승무원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했더니 이 아저씨 웃어. 지금 웃어. 지금 웃은 거야. 나 지금 당신 때문에 왕창 열받았는데 지금 웃어. 이러면서 더 광분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였습니다. 이런 외침이 들렸던 거죠. 이봐요. 나가서 얘기해요. 시끄러워서 정말. 어라, 누구야 이거? 이 광분하던 아저씨 소리의 그 진앙을 찾아서 고개를 확 돌렸더니 어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진상 아저씨 왈,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예, 이 중년 남성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갑질하고 앉았어? 왜 애꿎은 승무원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 중년 남성 옆에 앉은 일행에게 보안요원 불러 한 거죠. 자,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 진상 아저씨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야? 공무원이야? 뭔데 끼어들어? 자, 그러자 그 의문의 중년 남성 이렇게 대꾸했죠. 그래, 나 공무원이다. 어쩔래? 당신 내 눈에만 두 번째야. 자, 이후에 열차 안에 승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진상 아저씨를 다른 칸으로 옮기면서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됐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봤던 이 A 씨, 자, 그 공무원 아저씨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괜한 시비에 휩싸이기 싫어서 또 괜히 끼어들었다가 또 봉변을 당할까 봐 또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남의 시선을 받으면 또 창피해서 말이죠. 그냥 속으로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상 아저씨 정말 10년 감수한 겁니다. 자,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청 지휘권자입니다. 자, 김 장관이 경찰에 전화를 했더라면 그 진상 아저씨 아마 역에 내리자마자 정말 어찌 됐을지 누구도 모를 일이죠. 자, 이번엔 말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 소식인데 주말 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4일이었죠. 오후 8시 45분 서울 장충동 그 MBN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방송 예정 시간보다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밤 9시가 거의 다 돼서 도착했던 탓에 마음이 급했죠. 때마침 또 급한 전화까지 걸려와서 한 손엔 휴대폰, 한 손엔 핸들 그렇게 후진을 하던 중에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벤츠 앞부분을 박았던 겁니다. 자, 차에서 내려서 일단 뒷차 상황을 봤더니 육안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박한 방송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떴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PD와 작가들에게 이 접촉 사고가 난 차의 위치를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작가가 불이 나게 내려갔더니 이미 그 차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범칙금 12만 원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자, 사과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정 전 의원 직접 사과는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정 전 의원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 전 의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SNS에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면서도 그런데 들이받고 비양심적으로 도망갔다라는 식의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했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 씨 자택 경비 인력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키로 했습니다. 이철성 청장이 오늘 직접 밝힌 내용인데 일단 올해 20%만 감축을 하고 내년까지 다 빼겠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하러 경호하느냐, 또 경찰 인건비, 경호동 유지비 등으로 해마다 9억 원씩 세금이 나가는데 내 돈 그런 데 쓰지 마라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었죠. 법이 그랬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해도 경호 경비는 계속 해주도록 돼 있었으니 말이죠. 자, 전노 씨 자택에서 이 경찰 병력이 빠진다. 일단 전두환 씨 걱정이 더 클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태우 씨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라서 외부 활동이 잦은 탓이죠. 일단 사설 경호 업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돈 많이 들죠. 하지만 전두환 씨 통장 잔고에 얼마 들어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 명의 사설 경호원 달고 다닌다면 당장 그 돈 출처가 어디냐 따지게 될 것이고 아직 절반도 걷지 못하니 추징금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외부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이 밖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호, 경비는 아마도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조달받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긴 몰라도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 같은 데서는 손들고 내가 경호하겠다 이렇게 좀 호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사실은 저렇게 나서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근데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 화제가 되는 것 같고 그 특실에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을 사람인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 그 장관이 좀 멋있는 게요. 공무원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그래 나 장관이다, 차관이다, 도지사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나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좀 진짜 멋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행정안전부에 반응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장관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더 나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지만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고 아무튼 그 승객이 김부겸 장관에게 당신 뭐야 공무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본 얼굴이겠죠. 근데 설마 김부겸 장관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한 북한의 노동신문의 그 비난이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제였죠. 그 수위도 높지만 양도 상당히 늘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노동신문이 평소에 홍 대표를 비난할 때 대부분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신문은 한 면의 절반을 털어서 6,700자 정도의 장문 기사로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신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홍 대표를 홍럼배라고 불렀습니다. 또 미일 잡종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럼, 아베의 배를 따서 홍럼배라고 한 거죠. 도무지 민족성을 구별할 수 없다면서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섬겨 바치는 대가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홍갱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홍준표 더하기 빨갱이라는 표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창원 빨갱이 발언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네, 몇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요. 홍준표 더하기 돈이라는 뜻에서 홍돈표,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홍카멜레온,
그리고 홍준표 대학이 하이에나인 홍이에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돼지 발정제 파문을 지적하면서 변태생마, 흥분표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홍 대표가 거듭 북한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반발인 걸로 보이고요. 오늘 홍 대표는 북한의 이런 비판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북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비방하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집요하게 한 달 동안 비방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모레죠, 모레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이 오후 2시에 열리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이 또 같은 시간에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잖아요. 그 우연치고는 참 묘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날 법정에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지 62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요. 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직접 무슨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그 입장문을 지금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분량은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시다시피 구속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초법적인 신상 털기,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다 이러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었죠. 네, 게다가 이제 그 23일은요, 1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문 보니까 야 이게 또 운명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고요. 자,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사안과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 간부가 나왔는데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네, 부장 근데 그 전에요. 제가 오늘 그 남북 판문점 채널의 업무가 종료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종료 안 됐대요? 공식 업무는 4시에 종료가 됐는데요. 네. 혹시 북측에 연락 올지 몰라서 채널을 열어두겠다라는 입장을 통일부에서 밝혀왔습니다.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베이징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심경도 참 답답할 거예요. 직전에 받으면 너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 방금 말씀 계속 이어서 아까 하면요. 최 반장이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 닫혔다고. 예, 아까 본인은 정정 안 하고 있어요.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22일인 내일 저희처럼 거기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신 반장 계속해요. 네. 그 오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 등의 국고 손실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실행된 이른바 연어 사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잠깐만, 연어 사업이라면요, 그 바다 이야기 관련한 거 아니에요? 그 연어 사업은 사행성 도박 게임이었죠. 그 바다 이야기 사건에 연루돼 필리핀에 도피 중이던 한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이 돌자 국정원이 해당 인사를 국내에 압송한 일을 말합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연어 사업 TF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종명 전 차장이었죠. 그게 이제 실체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공작비로 8천만 원인가 썼는데 그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전 차장이 말하기를 그랬다면 이렇게 큰 마음의 부담은 갖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당시 원장의 지시를 어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터폴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잠깐은 얘기했었는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그 이명희 씨 관련한 수사 속보가 좀 있죠? 네, 오는 28일 일주일 뒤에 소환 통보했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출국 장면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그 서울공항 대기실에서 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화제가 됐대요? 에피소드가 조금 화제가 됐다는 그래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이제 이명희 씨 관련해서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협력업체, 그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대한 그 한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기내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그 밀수 또는 탈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대거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간 물품 박스가 수십 개랍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물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물건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밀의 방에 있던 게 거기로 옮겨진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직은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진상 승객 혼낸 공무원 알고 보니 김부겸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식 후보자 등록을 포함해서 본격적인 선거 절차도 시작되죠. 정치권은 핵심 공약 발표 등 막바지 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여야의 지방선거 준비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선관위에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기타금 5천만 원을 내고요. 선관위에 정식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번 주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에다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 굵직한 이슈가 줄을 잇다 보니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는 이겨야 하는 게임인 만큼 여야는 일제히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옷차림부터가 달랐는데요.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모두 정장을 벗어던지고 선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선대위 첫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각 당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민트색 바른미래당, 그리고 연두색 민주평화당, 그리고 노란색 정의당까지 각각 선거운동용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선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차림의 민주당은 지방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비전과 과제, 그리고 10대 공약과 광역시도별 5개, 5대 공약 등을 담았습니다. 일단 전달을. 여야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1순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행복,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살리기였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 예산, 그리고 마지막 정의당은 희망찬 청년 미래입니다. 다소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인 공약이나 다른 당의 공약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과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무총리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문재인 정부 1년을 소개하는 합업창을 지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숫자 1번을 강조하고 1번을 연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클릭 시에는 자료집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보면 완전히 숫자만 보이게 됩니다. 또 집권 여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이죠.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에 대한 표절 의혹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정작 이 슬로건을 바꾸자고도 했었는데 다른 당이 슬로건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평화당에서 저희 자유한국당 슬로건을 무단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 무한을 통째로 살리겠습니다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이렇게 좋다면 사전 협의를 했으면 저희들이 표현했을 텐데. 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슬로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당 후보의 무한을 통째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인데요. 한국당은 고딕체 그리고 캘리그라피 글자체 그리고 글자체까지 글자 배열까지 유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가정의 가족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박원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 3위 후보들의 마지막 카드라고 해야 할까요?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조짐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이진 않지만 또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두게 하는 데에는 뭐 손을 잡고 같이 계속하겠습니다. 네.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세요?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잡고. 저만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단일화는 시민들이 표를 모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합 집산이나 또는 어떤 그 정파적 이런 것으로 뭔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 본 후보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 갈등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당장 유승민 대표는 인위적인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안 후보는 다소 부정적이죠. 당장 서울 송파을 재선거 공천을 놓고도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비 후보들 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유승민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략 공천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안 대표의 주장은 3등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예비 후보 당사자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 자신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3등 후보이므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아서 선행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3등의 성적표를 받는다면 송파에 있는 석천 호수에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당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을 다른 후보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오늘 추미애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데요. 또 어린이날에는 이렇게 아이언맨 분장을 하고 이색 선거 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경쟁자인 한국당 배현진 후보도 몰라봤다고 합니다. 또 배현진 후보는요, 유권자들과의 친근함을 높이기 위해 배현진 이모티콘을 만들어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하시고 싶은 분은 배 후보 측에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신상 이모티콘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건 비매품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보자 등록 정치권 지방선거 앞으로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모티콘도 만들었어요. 그 반장도 몰랐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가 관심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민주당이 지난주에 중앙당 선대위를 꾸렸고요. 이번 선거 승부처 중에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어떻게 보면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죠. 네, 일단 민주당 경기도당은요,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박광원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상임 고문단에는 문희상 의원, 이석현, 원혜영, 이종걸, 김진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 45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를 꾸렸고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측도 23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위원장은 주광덕 경기도당 위원장, 또 경기 남부의 김학용 의원, 경기 북부의 김영우 의원이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네거티브 뜨거운 데는 경기지사 선거겠죠. 형제 욕설, 음성 파일 남경필 후보가 공개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이후부터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부부싸움 하는 거를 부인이 녹음해서 그걸 공표하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우회적으로 남경필 지사 이혼 경력을 거론한 거겠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사적인 일에 대한 네거티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부산으로 갔죠, 정반장. 예, 오전에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하고 곧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해운대구 재송시장, 북구 구포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면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해운대을 재선거에 출마한 홍 대표 측근이죠. 김대식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세가 강했죠.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심의 풍향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또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산의 대표 사찰이죠. 범호사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인재 영입을 벌이고 있는데 광주시장 후보의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광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되겠네요. 네, 당초 공백으로 비워져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오늘 광주시장 후보로 전덕영 정남대 교수를 공천을 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광주를 미래의 전진기지로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 후보 역시 수십 년 동안 지방 권력을 독점한 민주당 시정을 교체해야 광주의 민생도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로써 광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용섭, 민주평화당 김종배,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등 5명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용섭 후보 측에서는요, 최근 전 비서가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당내 공천 갈등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서울 송파울 재선거에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원칙대로 예비 후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손학규 공천 카드를 통해서 송파울의 판세를 흔들고 또 자신이 출마한 서울시장 표심에도 영향을 주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노원병 보궐선거의 경우 논란 끝에 안 후보의 측근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마를 포기하고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준석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서 검찰 내 항명이다 아니다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은 일단은 그 두 검사장을 불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 전문단의 이제 결정이 나오면서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한시름 덜게는 됐지만요. 검찰 내 진통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진 못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본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번 주 후보자 등록 여야 공천 막바지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제 서울 덕수군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협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요구했는데 먼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가 급여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란 뭘까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만 따지면 한 5천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폐암이 있어서 한쪽 폐를 이제 절제하신 분인데요. 네. 그 이전에는 선택진료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셨는데 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약 5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급여 항목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료의 내실화가 더 시급하다며 낮은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정상화, 재정 투입 증가를 통해서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진료비 정상화 이뤄낼 것입니다. 40대 맹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여당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여당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자연과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양보를 다시 한번 하고 아무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화 제보를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지도부는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공동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의협은 각 당에 모두 연락을 했다며 정책적으로 연대할 의지가 있는 모든 정당과 함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선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적정 수가 문제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여전한 선거사범, 경찰 900여 명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꾸려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00명,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0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900여 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흑색 선전, 여론 조작 등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병폐가 여전히 발견된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경찰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감시와 고발의 눈을 한층 더 고삐를 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공휴일인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 최 반장님 이모티콘 좀 보내봐요.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뭐 쓸 데 있을지 모르니까.